7. 시간이 덜어주거나 부드럽게 해주지 않는 슬픔이란 하나도 없다. 키케로. 오후 11시 현관 입구에는 낮은 실내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나는 되도록 소리를 죽여가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피곤한 하루였는지 모두들 벌써 깊이 잠든 것 같았다. 넥타이를 풀고 거실에 앉아 아내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물론 아내가 내게 지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허기가 밀려왔다. 젠장 배고픈 하루구만. 부엌 전자레인지 속에는 아내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 들어있었다. 막 레인지를 누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일까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이게 누군가. 내 귀여운 분신 샤론이었다. 식탁 의자에 오독하니 앉아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던 샤론이 다가와 내 목에 매달렸다. 아니 우리 예쁜 아가씨 아냐? 왜 아직까지 안 자고 있었어? 샤론은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또박또박한 말투로 대꾸했다. 아빠를 기다렸지. 좋은 소식이 있어. 샤론은 조망만한 손으로 작은 봉투를 집어들고는 내 무릎에 앉아 조잘거렸다. 아빠 빨리 열어봐봐. 내 성적표야. 우리 공주님이 얼마나 장한 일을 하셨나 한번 볼까? 샤론은 대답 대신 깜찍한 미소를 지었다. 와 모두 A구나. 나는 샤론을 끌어안고 뺨에 뽀뽀를 해주었다. 샤론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자랑스럽고 말고 우리 예쁜 공주님 반에서 모두 A를 받은 건 너 하나뿐이지? 샤론은 한껏 신이 난 목소리로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하나 늘어놓았지만 그것도 잠시. 샤론의 눈가에 잠기운이 어렸다. 잠투정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나는 샤론을 안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너무 피곤했지만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다. 시간은 벌써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고 나는 식탁에 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상념에 잠겼다. 나는 사업에서 유급당할 위기에 있는데 2학년짜리 내 어린 딸은 모두 A를 받아왔다. 씁쓸한 여운이 나를 감쌌다. 여기가 끝이 아닐까? 어쩌면 이쯤에서 포기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 네이선 셀위는 빨리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충고했다. 유니웨어 사업부 내 간부급들과 내가 무엇이 다른가? 헤드헌터에게 상담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행운의 여신이 내 손을 들어준다면 번듯한 직장을 잡을 수도 있다. 또 아내의 소원대로 이 도시를 벗어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다. 공장장으로서 내 경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또 하나 내가 이직을 포기한 이유는 왠지 도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도피자라는 오명 때문에 재취업을 포기했다고는 생각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하찮은 애사심이나 애향심에 연연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책임감, 그것이 정답이다. 우리 공장에 대한 책임감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내 청춘의 대부분을 이곳 유니코사에 바쳤다. 그러니 이곳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랐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3개월은 유예기간이긴 했지만 내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 포기할 수 없다면 도전해야지. 3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야. 그러나 막상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도 풀어야 할 과제는 산 넘어 산이었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나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이용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다시 1년 정도 학교로 돌아가 여러 이론을 공부할 시간은커녕 신문이나 잡지, 논문이나 내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읽을 시간도 없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할 돈도 없었고 설령 내게 시간과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해도 내가 상상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내게 훌륭한 통찰력을 안겨줄지는 미지수였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몇 가지 가능성을 점쳐보았다.
앞으로 공장의 회생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숙고해 봐야 한다. 공장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문제 상황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내디뎌야 할 것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비록 제한적인 것일지는 모르지만 내 눈과 귀, 내 손, 내 목소리, 그리고 내 정신뿐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나 자신이 가진 전부인 것이다.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들이 나 자신을 일깨웠다. 이제는 자야 할 시간이다. 내가 침대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 아내는 오늘 아침 내가 본 마지막 모습 그대로 단잠에 빠져 있었다. 아내 옆에 몸을 누웠지만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1시간가량을 뒤척이다 막 선잠이 들려는 순간 요나 교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부딪혀보자. 어쩌면 그가 내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지도 모른다. 8. 어제는 어젯밤에 끝났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 있는 기술을 배우고 앞으로 전진하라. 노먼 필. 오전 6시. 죽을 힘을 다해 울어대는 알람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지만 꼼짝도 하기 싫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단 3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피곤해하는 시간조차 사칠이라. 그러나 육신의 고단함을 이겨내기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고개를 흔들어 잠기운을 털어내도 침대 속으로 다시 기어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들었다. 아내는 벌써 일어났는지 빈 베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욕실로 향했다. 샤워를 하고 나니 그나마 조금은 정신이 드는 듯 했다. 아이들은 내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는 아내와 나를 번갈아 보며 우리 부부 사이에 흐르는 냉기를 감지했다. 아내는 일단 냉전 기류가 형성되면 대화 자체를 피했다.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기껏해야 그녀가 침묵을 깰 때까지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다. 알싸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어젯밤에 결심한 대로 요나 교수의 연락처를 추적할 방법을 찾느라 머리를 쥐어짰다. 이것이 문제였다. 그를 찾아야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빌피치의 호출이 나를 급습했다. 나는 허겁지겁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네, 본부장님.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다시는 내 회의 도중에 빠져나가지 말게. 알아듣겠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네가 무단 이탈해서 생긴 몇 가지 데이터 공백을 점검해야겠어. 준비가 되면 전화 주라고. 정확히 5분 뒤. 루이스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우리는 본부장의 질문 내용을 정리해 구두로 보고했다. 본부장은 회계장부 대조를 핑계로 에탄 프로스트까지 끌어들인 긴급 사자 통화를 소집했다. 본부장과의 전화 미팅이 끝난 뒤 지난주부터 미뤘던 회의를 했다. 6명이 머리를 맞대고 수치를 점검했지만 이렇다 할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어느 틈엔가 벌써 땅거미가 찌고 있었다. 요나 교수와의 접촉은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말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뒤로 밀리고 있었다. 생각하고 자시고 할 여유 없이 지루한 회의가 또 이어졌다.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나는 황급히 서류 가방을 챙겨들었다. 시동을 켜고 몇 마일을 달린 후에야 나는 비로소 지난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문득 시계를 들여다보니 오후 7시를 지나고 있었다. 이런, 큰일 났군. 나는 2블록쯤 더 지나면서 대학 시절의 주소록을 기억해냈다.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내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자기야, 난데 일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오래 걸릴지 모르니까 내가 없더라도 애들하고 먼저 저녁 먹어. 어련하시겠어? 우리가 언제 저녁 같이 먹은 적 있어? 아, 참 미안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시간의 틈을 두고 아내는 무심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언제나 조금은 낯선 설렘을 안겨준다. 희미한 기억 속에 떠오르는 추억의 갈피가 많아서일까? 길 한 옆에 안젤리나와 첫 키스를 나누었던 오솔길이 보였다. 그 뒤로 아버지의 15대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가 앞범퍼를 들이받았던 전신주도 한눈에 들어왔다. 집 근처에 다다를수록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따뜻하면서도 약간은 불편한 긴장감이 나를 에워쌌다. 아내는 이곳을 무척 불편해했다. 나와 아내가 베어링턴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매주 어머니와 형 데니 그리고 형수 니콜을 만나기 위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았다.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내와 나는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말다툼을 벌였고 부부싸움의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어머니를 찾는 횟수도 줄었다. 지금은 나만 가끔 찾는 정도이다. 아내가 이곳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내의 거부 반응이 때로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제는 형의 소유로 넘어간 아버지 가게 모퉁이 근처에 차를 세워두었다. 6시에 칼퇴근을 하는 형의 가게는 간판 불빛도 꺼져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에 대한 자책감이라고나 할까?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아니 이게 누구야? 갑자기 웬일이니? 누가 죽기라도 한 거니? 어머니는 반가움과 서운함이 섞인 인사로 나를 반겼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어머니. 혹시 줄리가 널 두고 떠나버렸니? 아이 참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인 것 같았다. 그래, 아무렴 어떠냐? 엄마는 널 보는 것만으로도 좋지. 근데 별일 없는 거지? 네, 어머니. 뭘 좀 찾으려고 들렀어요. 뭔데? 뭘 찾으러 왔다는 건데? 어머니는 나를 그때까지 현관 앞에 세워둔 것이 미안하셨는지 내 팔을 끌었다. 들어와, 어서 들어와. 아직 바람이 차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서야 원. 이제 높은 사람 됐다고 이 늙은 엄마한테는 관심도 없는 거니? 죄송해요. 공장 일 때문에 바빴어요. 그럼 바빠야지. 근데 알렉스 너 배 안 고프니? 어머니는 종종 걸음을 치며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지. 아직 밤 공기가 찬데 홍차라도 마시면 몸이 좀 풀릴 게다. 샐러드도 같이 주렴? 커피나 한 잔 주세요. 그거면 돼요, 어머니. 옛날 주소록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대학 다닐 때 쓰던 거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다. 네가 쓰던 주소록이라. 어머니는 커피를 따르면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썼지만 나의 탓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해 보였다. 알렉스 케이크 좀 먹을래? 데니가 어제 저녁에 가게에서 팔다 남은 걸 좀 가져왔더라고. 어머니는 내 야윈 얼굴이 안쓰러우셨는지 연신 뭘 좀 먹으라고 권하셨다. 아니 괜찮아요. 그보다 제 옛날 수첩이나 노트 속에 끼어 있을 텐데. 어머니는 커피를 건네주면서 흐릿한 기억을 더듬었다. 그래? 옛날 노트라.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어머니는 단서를 끄집어냈다.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그래 맞다. 네 물건은 전부 다락에 넣어놨어. 그래요?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나는 커피 잔을 들고 다락방으로 향했다. 거기 없으면 아마 지하실에 있을 거야. 등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대체 어디서 이 많은 물건이 나온 거지? 대학 1학년 때 그렸던 스케치와 어린 시절 파일럿을 꿈꾸게 했던 모형 비행기, 로큰롤 스타가 된답시고 형이 퉁겼던 악기, 내 졸업 앨범, 아버지가 평생을 모아온 영수증 가방, 해묵은 연애 편지, 낡은 사진, 낡은 신문, 그 밖에 추억의 잡동사니가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다. 3시간이 넘도록 먼지 구덩이 속을 이잡듯 뒤져보았지만 주소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락방은 이제 포기해야 했다. 어머니와 나는 다시 지하실을 뒤져보기로 했다. 알렉스, 이것 좀 보렴.
찾았어요, 엄니? 아니다. 근데 이것 좀 봐라. 여기 폴 아저씨 사진이 있구나. 횡령죄로 구속되기 전 사진인 것 같다. 내가 그 얘기를 너한테 한 적이 있니? 어머니는 먼지더미 속에서 지난 시절을 회상하고 계셨지만 나는 분주히 지하실을 오가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폴 아저씨 사진 말고는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상하네. 분명 여기 아님 다락방에 있을 텐데. 아 그래, 내 방에 한번 가봐야겠다. 거기서도 못 찾으면 나도 더 이상은 모르겠네. 나는 어린 시절 형과 아웅다웅하며 살을 맞대고 지내던 방으로 올라갔다. 사춘기를 함께 했던 낡은 책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맨 위 서랍을 열어보았다. 내가 찾던 주소록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엄니, 전화 좀 쓸게요. 우리 집안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1936년산 골동품 전화기는 층계 난간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난간에 걸터앉아 요나 교수의 연락처를 알만한 사람들을 추적해 나갔다. 묵직한 수화기의 무기 때문에 몇 통 걸지 않았는데도 한쪽 어깨가 뻐근해졌다. 부모님의 검소한 생활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수화기는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집안에 침입한 강도가 이 수화기를 본다면 당장 집 밖으로 뛰쳐나갈 것이 분명했다. 아무튼 전화번호 추적은 몇 시간 더 이어졌다. 오전 1시. 자정이 지나 어느새 날짜가 바뀌었고 나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이스라엘에 전화를 걸고 있다. 여기가 밤이면 그곳은 얼추 낮일 테니 전화 걸기에 나쁜 시간은 아니었다. 전화 수십 통 끝에 나는 드디어 요나 교수와 선이 닿아 있는 대학 동창과 통화할 수 있었다. 그는 요나 교수와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번호 몇 개를 일러주었다. 새벽 2시경에 이르자 무릎 위에 놓인 수첩에는 전화번호가 빼곡히 들어찼고 요나 교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 몇 명과 통화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서 요나 교수의 소재를 알아냈다. 그는 런던에 있었다. 요나 교수의 개인 사무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비서에게 내 메모를 전달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전화기 옆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45분 뒤 전화벨이 울렸다. 알렉스, 요나 교수의 목소리였다. 네, 접니다, 교수님. 자네의 메모를 받았네. 네, 제가 전화드렸어요, 교수님. 혹시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럼 물론 기억하고 있지. 지금쯤 내게 뭔가 할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간 몸이 굳었다. 요나 교수는 보름 전의 질문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업 목표에 관한 답변이었다. 실은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린 겁니다만 우선 대답부터 할까요? 말해보게.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혹시나 내가 고민 끝에 생각해낸 답이 너무 단순해 보여 그가 비웃지는 않을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제조공장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밖의 모든 일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나는 조심스레 수화기 너머 요나 교수의 기색을 살폈다. 그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 좋아, 아주 좋아, 알렉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지난번 공항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인데요. 그게 뭔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말해보게. 저희 공장이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영 순회부들은 순이익이나 투자 수익률, 현금 유동성 같은 지표를 통해 전체 사업부의 목표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계속해보게. 하지만 저처럼 사업부 하부 단위에 속한 직원들에게는 그런 지표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공장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윗분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네. 그래서 말씀인데요. 저희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제품 생산이 과연 비생산적인지 생산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명확한 구별 방법이 있습니까? 잠시 전화기 저편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렸다. 이 통화를 끝내고 곧바로 가겠다고 전해주게나.
요나 교수는 다음 일정 때문에 무척 바빠 보였다. 그는 다시 대화에 몰입했다. 알렉스, 자네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네. 유감스럽게도 내가 자네랑 이야기할 시간이 몇 분밖에 없기는 하지만 자네를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겠네. 내 말을 잘 듣게. 목표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네. 즉 동일한 목표라 해도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기준치가 더해진다는 뜻일세.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만 떼어놓고 보면 결국 모든 것은 돈을 번다는 것으로 정리되네. 이해가 가나? 네, 투자 수익률과 현금 유동성을 키우는 동시에 순이익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면 그것 역시 최종 목표는 돈을 번다는 의미로 향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걸세. 하나의 표현 방식은 다른 표현 방식과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자네가 발견한 것처럼 자네 목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기존의 지표들은 제조 공장의 일상적인 운영에는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또 다른 기준을 세워보았네. 어떤 종류의 기준입니까? 돈을 번다는 목표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지표들이지. 이것들은 자네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규칙을 개발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세. 그것을 정의하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네. 현금 창출률, 재고, 운영비. 낯익은 단어들이군요. 그런가? 하지만 내가 말하는 지표들의 정의는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네. 받아 적을 수 있겠나? 나는 즉시 메모지와 펜을 집어들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현금 창출률, 이것은 판매를 통해서 돈을 창출해내는 비율이라네. 나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판매보다 앞선 제품 생산에 관한 항목이 빠진 것이다. 교수님, 그럼 생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비율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아닐세. 생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판매를 통해서지. 만약 자네가 제품을 하나 생산해 놓고도 그것을 판매할 수 없다면 엄밀히 말해 현금 창출이 아니지. 이해가 되나? 네, 교수님.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공장장이기 때문에. 요나 교수는 내 입을 막았다. 미안하니만 알렉스, 시간이 별로 없네. 일단 내 말을 계속 듣게. 그러고 나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게. 자네에겐 이 정의들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매우 정확한 것들이네.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지표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게. 만일 이 지표들 가운데 하나가 바뀐다면 나머지도 바뀌어야 할 걸세. 내 말 명심하게. 알겠습니다. 다음 지표는 재고라네. 재고는 판매하려는 물품을 만드는 투자한 총액을 말하지. 나는 요나 교수의 토시 하나까지 빠짐없이 받아 적었지만 기존의 정의와는 너무도 달라서 왠지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었다. 맨 마지막 지표는 뭐죠? 운영비일세. 운영비란 재고를 현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쓰는 총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고에 투자된 노무비도 운영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나요? 내려진 정의에 따라 판단하면 되네. 하지만 직접 노동의 결과로 제품에 부과된 가치는 재고의 일부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네. 무슨 뜻이죠? 아주 간단한 이론이네. 부가가치란 때때로 혼란을 가중하는 역할을 하지. 따라서 부가가치를 배제하면 제품 생산과 판매 과정 중 발생하는 이익이 투자인지 비용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을 없앨 수 있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고와 운영비를 그런 식으로 정의 내린 걸세. 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들을 저희 공장과 어떻게 접목해야 할까요? 내 생각에는 공장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정이 이 지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공정이요?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렇지만 교수님,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 기준들과 생산성의 상관관계는 그리 밀접해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 기준들로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글쎄, 일단 자네는 이 세 가지 지표의 관점에서 목표를 세워야 할 걸세. 알렉스, 잠깐만 기다려주겠나? 그를 재촉하는 비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1분 뒤에 간다고 전해주게. 그렇다면 목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나는 요나 교수와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되었다. 이런, 알렉스 미안하게 됐군. 이만 전화를 끊어야겠네. 지금 곧바로 뛰어가도 늦을 것 같군. 자네는 명석하니 스스로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아, 그리고 우리가 나눈 대화가 조직 전반에 관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게. 한 공장이나 생산부서 혹은 공장 내의 특정 부서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일세. 이 점을 명심하게. 우리는 부분적인 최적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는 점 말이야. 부분적인 최적의 조건요. 요나 교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해야 할 것 같군. 하지만 교수님,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설령 제가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해 목표를 만들어낸다 해도 저희 공장의 운영 규칙은 어떻게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알렉스, 내가 나중에라도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일러주게. 나는 그에게 사무실 직통번호를 남겼다. 알렉스, 즐거운 대화였네. 이만 끊겠네.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불이 나게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저편에서 들렸다. 나는 난간에 걸터앉아 요나 교수가 일러준 3가지 정의들을 음미해 보았다. 어느 틈엔가 스르르 눈꺼풀이 감겼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거실 커튼 사이로 요명이 비쳐들고 있었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아직 출근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2층 내 방으로 올라가 어릴 적에 쓰던 침대에 몸을 누웠다. 어머니 품속 같은 포근함이 온몸으로 퍼져 나갔다.